서울 강남구 청담동의 고급 미술관 아르테 갤러리는 오후 6시가 되면 은은한 조명 아래 고요해진다. 큐레이터 한유진은 전시실 한가운데 서서 벽에 걸린 현대미술 작품을 바라보았다. 캔버스 위에 난폭하게 뿌려진 물감, 자국들이 수억 원의 가치를 지닌다는 사실이 오늘따라 유독 공허하게 느껴졌다. 유진 씨, 내일 VIP 프리뷰 준비는 다 됐죠? 갤러리 디렉터의 목소리가 뒤에서 들려왔다. 유진은 고개를 끄덕였다. 그녀의 손에는 어머니가 보내온 마지막 문자 메시지가 남아 있었다. 유진아, 이번 주말에는 꼭 공방에 들러라. 엄마가 해줄 이야기가 있다. 하지만 유진은 그 주말에 가지 못했다. 남편 강지혁이 골프 약속을 잡았고 시어머니 송 여사의 생일 파티 준비로 바빴기 때문이었다. 그리고 그 다음 주 월요일 아침 청천벽력 같은 전화가 걸려왔다. 따님이시죠? 어머님께서 갑작스런 심장마비로 돌아가셨습니다. 유진의 세계가 멈췄다. 휴대폰이 손에서 미끄러졌고 무릎이 꺾였다. 종로구 익선동의 낡은 건물, 그 2층에 자리한 어머니의 복원 공방. 평생을 그곳에서 깨진 도자기와 빛바랜 서화를 복원하며 살아온 어머니. 명절 때마다 언제 그 좁은 공방 정리하고 우리 집으로 오실 거예요? 라고 묻는 시댁 식구들에게 고개를 저으며 묵묵히 자신의 길을 걸어온 어머니. 유진은 망연자실한 채로 집에 돌아와 남편에게 말했다. 여보, 어머니가 돌아가셨어. 지혁은 소파에 앉아 태블릿으로 주식 차트를 보고 있었다. 금융투자사의 애널리스트인 그는 잠시 화면에서 눈을 떼더니 무심하게 대답했다. 그래? 안 됐네. 장례식은 언제야? 이틀 뒤 금요일이야. 금요일? 지역의 표정이 일그러졌다. 그날 우리 필리핀 리조트 예약했잖아. VIP 패키지로 벌써 3천만 원 결제했는데. 유진은 믿을 수 없다는 표정으로 남편을 바라보았다. 지금 그게 중요해. 우리 어머니가 돌아가셨다고. 유진아, 현실적으로 생각해. 장모님은 이미 돌아가셨고 우리가 슬퍼한다고 달라지는 건 없어. 그리고 솔직히 말하면 장모님 공방 말고 물려받을 게 뭐가 있어. 그 낡은 건물도 임대였잖아. 유진은 입술을 깨물었다. 눈물이 터져나올 것 같았지만 지역 앞에서는 울고 싶지 않았다. 그날 저녁 시댁에 전화를 걸었을 때 반응은 더욱 차가웠다. 아이고, 그러셨구나. 시어머니 송 여사의 목소리는 건조했다. 근데 유진아, 우리 이번 휴가가 얼마나 오래 준비한 건지 알지? 회장님 건강도 안 좋으신데 이번이 마지막 가족여행이 될 수도 있어. 장례는 내가 잘 치르면 되잖니? 어머니, 그래도. 그리고 준혁이도 다음 주에 큰 소송 있어서 못 간대. 미안하지만 우리는 예정대로 출국할게. 부의금은 넉넉하게 보낼게. 전화가 끊겼다. 유진은 핸드폰을 내려놓고 한참을 멍하니 앉아 있었다. 결국 장례식장에 온 것은 유진 혼자였다. 어머니의 오랜 지인들, 복원 공방 근처 상인들, 문화재 업계 사람들이 조문을 왔다. 하지만 유진의 남편도 시댁 식구 중 누구도 나타나지 않았다. 고인께서 참 훌륭하신 분이셨습니다. 한 노인이 유진의 손을 잡으며 말했다. 젊은 복원가들 많이 도와주셨지요. 돈도 안 받고 기술 가르쳐 주시고. 유진은 고개를 숙여 감사 인사를 했다. 어머니가 그렇게 많은 사람들을 도왔다는 사실을 그녀는 이제야 알게 되었다. 장례식장의 작은 영정 사진 속에서 어머니는 수수한 남색 한복을 입고 잔잔하게 미소 짓고 있었다. 이틀째 되던 날 오후 장례식장 문이 열리며 낯선 남성이 들어왔다. 그는 단정한 검은색 정장을 입고 서류 가방을 든 40대 중반의 남자였다. 유진에게 다가온 그는 공손하게 인사했다. 고인의 따님이신 한유진님 맞으신가요? 저는 한국문화재보존원의 수석 변호사 이기준입니다. 네, 그런데 어떤 일로? 이기준은 두꺼운 갈색 봉투를 꺼내 유진에게 건넸다.
고인께서 생전에 저희 보존원에 의뢰하신 유언 집행건입니다. 청자색 미소 컬렉션에 관한 내용인데 장례가 끝나신 후에 천천히 확인하시면 됩니다. 청자색 미소 컬렉션이요? 네. 고인께서 평생 수집하신 고미술품 컬렉션의 공식 명칭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봉투 안에 있으니 마음의 준비를 하신 후에 열어보시길 권합니다. 이기준은 다시 한번 깊이 고개 숙여 조문하고는 조용히 빠져나갔다. 유진은 손에 든 묵직한 봉투를 내려다보았다. 그 안에 무엇이 들어있는지 알지 못한 채 그녀는 다시 어머니의 영정 앞으로 돌아갔다. 엄마, 이게 뭐예요? 영정 사진 속 어머니는 여전히 잔잔하게 미소 지을 뿐이었다. 유진은 그날 밤 혼자 남은 장례식장에서 봉투를 꼭 안고 잠들었다. 그녀는 아직 몰랐다. 그 봉투 안에는 자신의 인생을 완전히 뒤바꿀 비밀이 숨겨져 있다는 것을. 어머니의 장례를 마치고 유진은 시댁 식구들이 여전히 필리핀 리조트에서 휴가를 즐기고 있다는 소식을 SNS를 통해 알게 되었다. 남편 지역이 올린 사진에는 하얀 백사장과 야자수, 그리고 환하게 웃는 가족들의 모습이 담겨 있었다. 해시태그는 해시태그 FAMILYVACATION 해시태그 블레스트였다. 유진은 핸드폰을 끄고 어머니의 공방 열쇠를 꺼냈다. 이제 그 갈색 봉투를 열어볼 시간이었다. 장례를 치른 지 사흘째 되는 날, 유진은 어머니의 복원 공방 문을 열었다. 종로구 익선동의 낡은 건물 2층, 삐걱거리는 나무 계단을 올라가자 익숙한 흙냄새와 악교 냄새가 코끝을 스쳤다. 공방 안은 여전히 어머니의 체온이 남아있는 듯했다. 작업대 위에는 반쯤 복원된 조선시대 백자가 놓여 있었다. 어머니가 마지막으로 작업하던 것이었다. 유진은 그 앞에 앉아 한참을 멍하니 도자기를 바라보았다. 그리고 가방에서 변호사 이기준이 건넨 갈색 봉투를 꺼냈다. 봉투는 예상보다 훨씬 무겁고 두꺼웠다. 유진은 천천히 봉인을 뜯었다. 안에서 고급 용지에 인쇄된 서류 뭉치가 쏟아져 나왔다. 첫 페이지에는 금색 엠보싱으로 제목이 새겨져 있었다. 청자색 미소 컬렉션 블루 스마일 컬렉션 마이너스 유언 집행 및 상속 안내서. 유진은 떨리는 손으로 다음 페이지를 넘겼다. 그리고 그녀의 눈이 한 줄에 멈췄다. 컬렉션 총 감정가 5천억 원 5천억 원. 라고. 유진은 자신의 눈을 의심했다. 다시 읽어봤다. 5천억 원. 숫자가 잘못된 것이 아니었다. 손이 부들부들 떨렸다. 다음 페이지를 넘기자 상세한 목록이 나타났다. 주요 컬렉션 목록. 마이너스 고려청자 청자색 미소 12세기 추정 마이너스 단독 감정가 800억 원. 마이너스 김홍도 필 단원 풍속 도첩 완질 18세기 마이너스 감정가 650억 원. 마이너스 고려 나전 7기함 13세기 마이너스 감정가 420억 원. 마이너스 조선 백자 다랑아리 7점 마이너스 각 80억 150억 원. 마이너스 신윤복 필 미공개 풍속화 12폭 마이너스 총 900억 원. 마이너스 기타 고미술품 및 서화 237점 마이너스 총 2230억 원. 유진은 숨이 막혔다. 목록은 계속 이어졌다. 일제강점기에 유출될 뻔한 문화재들, 한국전쟁 때 소실된 줄 알았던 유물들, 전 세계 미술관에서 찾던 희귀 도자기들. 그 모든 것이 어머니의 공방 어딘가에 숨겨져 있었다는 것이다. 유진은 다급히 일어나 공방을 둘러보았다. 낡은 책장, 오래된 서랍장, 먼지 쌓인 선반. 평범해 보이는 가구들 뿐이었다. 그녀는 서류를 다시 펼쳤다. 마지막 페이지에 어머니의 육필 유언장이 첨부되어 있었다. 사랑하는 딸 유진에게. 유진아, 엄마가 이 편지를 쓸 때 내가 얼마나 놀랄지 상상이 된다. 미안하다. 평생 너에게 이 비밀을 숨겨왔던 것이. 엄마는 25살 때부터 우리 문화재를 지키는 일을 해왔다. 일제강점기 때 할아버지가 숨겨두셨던 물건들, 한국 전쟁 때 구해낸 유물들,
외국으로 밀반출되려던 것들을 하나씩 모았다. 그것이 엄마의 인생이었다. 이 컬렉션은 엄마 개인의 재산이 아니다. 이것은 우리가 잃어버렸던 역사의 조각들이고 후손들에게 물려줘야 할 유산이다. 그래서 엄마는 너에게 세 가지를 부탁한다. 유언 조건. 1. 이 컬렉션은 상속일로부터 3년간 절대 매각할 수 없다. 이 일을 기반으로 무료문화유산 연구소를 설립해야 한다. 3. 연구소 운영 수익의 40%는 젊은 예술가와 복원가를 후원하는 데 사용해야 한다. 유진아, 이것은 부담이 될 수도 있다. 하지만 엄마는 내가 할 수 있다고 믿는다. 너는 엄마의 딸이니까. 아무리 힘들어도 이 유산의 진정한 의미를 잊지 말아라. 돈이 아니라 역사를 지키는 것이라는 것을. 사랑한다, 우리 딸. 마이너스 어머니 한정숙 올림. 유진의 눈에서 뜨거운 눈물이 흘러내렸다. 어머니가 왜 평생 그 좁은 공방을 떠나지 않았는지, 왜 시댁 사람들의 핀잔을 들으면서도 자신의 길을 고집했는지 이제야 알 것 같았다. 어머니는 단순히 복원가가 아니었다. 문화재 수호자였고 역사의 파수꾼이었다. 유진은 서류를 가슴에 안고 한참을 울었다. 그리고 휴대폰이 울렸다. 남편 지역의 전화였다. 여보, 나 지금 인천공항이야. 방금 도착했어. 근데 장인어른 공방에 뭔가 있다며? 문화재보존원에서 연락 왔던데? 유진은 전화기를 물끄러미 바라보았다. 지역의 목소리에는 평소와 다른 날카로운 긴장감이 배어 있었다. 어떻게 알았어? 이기준 변호사한테 연락 왔어. 나도 직계 가족이니까 통보받을 권리가 있다며. 유진아, 거기 정말 5천억짜리 컬렉션이 있는 거야? 유진은 입술을 깨물었다. 벌써 시작된 것이다. 그녀는 대답하지 않았다. 야, 지금 답 안 하는 거야? 5천억이라고. 우리 인생이 바뀌는 거야. 내가 지금 택시 타고 그쪽으로 갈게. 거기서 움직이지 마. 전화가 끊겼다. 유진은 핸드폰을 내려놓고 깊은 한숨을 쉬었다. 그리고 다시 어머니의 유언장을 펼쳐 읽었다. 아무리 힘들어도 이 유산의 진정한 의미를 잊지 말아라. 1시간 후 공방 문이 거칠게 열리며 지역이 들어왔다. 그의 뒤에는 시아버지 강 회장, 시어머니 송 여사, 그리고 로펌 변호사인 시동생 준혁까지 일가족 전원이 따라 들어왔다. 필리핀 휴가를 급히 끝내고 온 것이 분명했다. 유진아. 지역이 헐떡이며 다가왔다. 서류 어디 있어? 빨리 보여줘. 유진은 서류를 가슴에 꼭 안았다. 강 회장이 공방을 둘러보며 코웃음을 쳤다. 이런 곳에 5천억짜리가 있다고? 말도 안 돼. 사기 아니야? 시어머니 송 여사는 먼지 쌓인 선반을 손가락으로 훑으며 얼굴을 찌푸렸다. 아이고 더러워. 유진아, 어서 서류 내놔. 우리가 확인 좀 해봐야지. 준혁은 가방에서 노트북을 꺼내며 냉정하게 말했다. 형수님, 이건 법적으로 복잡한 문제예요. 유언 조건이 재산권을 과도하게 제한하면 무효화할 수도 있어요. 일단 서류부터 검토해야 합니다. 유진은 그들을 차례로 바라보았다. 장례식에는 오지 않았던 사람들이 5천억이라는 숫자를 듣자마자 달려온 것이다. 그녀는 천천히 입을 열었다. 이건 제 어머니의 유언이에요. 함부로 보여드릴 수 없어요. 지역의 얼굴이 붉어졌다. 뭐? 지금 나한테 그런 소리를 해? 나 내 남편이야. 남편이시면 장례식에는 왜 안 오셨어요? 순간 공방이 조용해졌다. 유진의 목소리는 차갑게 가라앉아 있었다. 500억의 반전은 이제 시작에 불과했다. 5천억 원. 그 숫자가 남편 강지혁의 귀에 들어간 순간 필리핀 리조트의 여유로운 휴가는 급작스럽게 끝났다. 지혁은 공항 라운지에서 급히 전화를 걸어댔다. 회장인 아버지, 로펌 변호사인 동생 준혁, 그리고 어머니 송 여사까지 모두 비상 소집됐다. 5천억이라고? 그 초라한 공방에서?
아버지 강 회장의 목소리가 전화기 너머로 울려 퍼졌다. 당장 귀국한다. 예정보다 사흘 일찍. 유진이 어머니의 공방에서 서류를 정리하고 있을 때 집 현관문이 거칠게 열렸다. 남편 지역이 여행 가방도 제대로 정리하지 않은 채 숨을 헐떡이며 들어섰다. 유진아. 그의 목소리는 평소와 달랐다. 차갑고 무심했던 톤이 아니라 어딘가 다급하고 간절한 울림이 섞여 있었다. 유진은 서류를 내려놓고 남편을 바라보았다. 여보, 장모님이. 아니, 네 어머니가 정말 대단한 분이셨구나. 지역은 억지로 미소를 지으며 다가왔다. 내가 너무 몰랐어. 장례식에 못 간 거 정말 미안해. 그때 내가 좀 더 이해심 있게 행동했어야 했는데. 유진은 대답하지 않았다. 남편의 갑작스런 태도, 변화가 무엇을 의미하는지 너무나 명확했다. 그래서 컬렉션은 어떻게 할 계획이야? 지역이 조심스럽게 물었다. 유언장에 뭐라고 적혀 있었어? 어머니는 컬렉션을 3년간 매각하지 말고 무료문화유산 연구소를 설립하라고 하셨어. 연구소? 지역의 얼굴이 굳었다. 5천억짜리 자산을 묶어두라고. 그게 어머니의 뜻이야. 유진아. 지역은 유진의 어깨를 잡았다. 현실을 봐. 5천억이면 우리 인생이 완전히 바뀌는 거야. 강남에 빌딩 하나 사고 아이들 유학 보내고 우리도 여유롭게 살 수 있어. 죽은 사람의 고집 때문에 그 기회를 날릴 건가? 유진은 남편의 손을 뿌리쳤다. 어머니는 고집을 부린 게 아니야. 평생의 신념을 지킨 거지. 그날 저녁 시댁 식구들이 모두 모였다. 강남구 삼성동의 고급 주상복합 펜트하우스 강 회장의 집이었다. 넓은 거실에 이탈리아산 대리석 테이블에 모두가 둘러앉았다. 유진이. 강 회장이 입을 열었다. 대기업 건설사에서 은퇴한 그는 평생 숫자와 계약서로 세상을 다뤄온 사람이었다. 장모님의 업적은 존경하네. 하지만 자네가 현명하게 판단해야 할 때야. 무슨 말씀이신지. 5천억이라는 돈은 그냥 숫자가 아니야. 그건 권력이고 영향력이고 가문의 미래지. 강 회장은 테이블을 손가락으로 두드렸다. 이런 문화재는 자물쇠를 채워둬야 해. 미술관이나 연구소 같은 낭만적인 생각은 돈을 쓰는 사람들의 취미일 뿐이야. 하지만 어머니께서, 장모님은 평생 가난하게 사셨어. 그분이 무슨 재테크를 알았겠어? 강 회장이 유진의 말을 잘랐다. 당장 이 컬렉션을 현금화해서 부동산 개발에 투자해야 해. 내가 아는 재건축 조합이 있는데 3년 안에 투자금을 2배로 불릴 수 있어. 옆에서 시동생 준혁이 노트북을 펼쳤다. 로펌의 기업 소송 전문 변호사인 그는 차분한 목소리로 말했다. 형수님, 제가 법률적으로 검토해봤는데요. 준혁은 화면을 유진 쪽으로 돌렸다. 문화재 보호라는 명목으로 상속인의 재산권을 과도하게 침해하는 유언 조건은 법적으로 무효화할 수 있습니다. 특히 3년간의 매각 금지 조항은 합리적 기간을 초과한다고 주장할 여지가 충분해요. 준혁아, 그건. 형수님, 저는 가족을 위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준혁의 눈빛이 날카로워졌다. 이 정도 규모의 유산이면 세금만 수백억이에요. 현금화하지 않으면 상속세를 어떻게 내실 건가요? 결국 컬렉션 일부를 팔아야 할 텐데, 그럼 어머님의 뜻도 지키지 못하는 거 아닙니까? 시어머니 송 여사가 유진의 손을 잡았다. 유진아, 우리가 너를 위해서 하는 말이야. 내가 예술적인 감성이 있는 건 좋지만 이건 차원이 다른 문제야. 5천억을 그냥 묶어두는 건 현명한 선택이 아니야. 유진은 시댁 식구들을 둘러보았다. 그들의 눈빛에는 어머니에 대한 존중도 문화유산에 대한 애정도 없었다. 오직 5천억이라는 숫자만이 빛나고 있었다. 죄송하지만 저는 어머니의 뜻을 따르겠습니다. 강 회장의 얼굴이 굳어졌다. 유진이, 지금 가문의 뜻을 거역하는 건가? 가문의 뜻이 아니라 어머니의 유산이니까요. 이것 봐. 강 회장이 테이블을 쳤다. 자네 혼자 결정할 일이 아니야.
지혁이는 자네 남편이고 그 재산은 부부 공동의 것이야. 그때 지혁이 입을 열었다. 유진아, 우리 둘이서만 얘기 좀 하자. 지혁은 유진을 테라스로 데리고 나갔다. 서울 야경이 발 아래 펼쳐져 있었다. 지혁은 한동안 말없이 도시의 불빛을 바라보다가 입을 열었다. 유진아, 사실은 말이야. 그는 잠시 망설이더니 고백했다. 이미 계약을 진행했어. 뭐? 두바이에 사는 억만장자 수집가가 있어. 중동 왕족 출신인데 아시아 고미술품에 미쳐 있지. 그 사람이 컬렉션 전체를 8천억에 사겠다고 했어. 유진은 믿을 수 없다는 표로 남편을 바라보았다. 언제 그런 걸 진행한 거야? 너한테 유 원장 얘기 듣고 바로 연락했지. 나는 금융 애널리스트야. 이런 딜을 성사시키는 게 내 전문이고. 지역의 목소리에 자신감이 묻어났다. 8천억이면 유 원장이 있던 5천억보다 3천억이나 더 많아. 거기서 내 컨설팅 수수료 500억 받고 나머지는 우리가 다 가지는 거야. 지역, 당신 지금 무슨 짓을 하는 거야? 무슨 짓이 아니라 비즈니스야. 지역이 목소리를 높였다. 유진아, 정신 차려. 예술가의 감성파리로 5천억을 묻어두겠다는 게 미친 소리야. 당장 다음 달에 계약금 입금받고 3개월 안에 전부 넘기면 돼. 어머니께서 평생을 지키신 걸. 죽은 사람은 이제 없어. 살아있는 우리가 잘 먹고 잘 살아야지. 지역이 유진의 팔을 거칠게 잡았다. 너 혼자 고집 부려서 우리 가족 전체의 미래를 망칠 거야? 유진은 남편의 손을 뿌리치고 뒤로 물러났다. 당신은 변했어. 아니, 원래 이런 사람이었는데 내가 몰랐던 거겠지. 뭐가 어쨌든 간에 나는 그 계약을 성사시킬 거야. 법적으로 남편인 내 동의도 필요하니까 어차피 내 마음대로 할 수 없어. 그날 밤 유진은 남편과 같은 침대에 눕지 않았다. 그녀는 어머니의 공방으로 돌아가 밤새 청자색 미소를 바라보았다. 12세기 고려 청자의 은은한 푸른 빛이 달빛 아래에 빛났다. 엄마, 제가 지킬게요. 반드시. 유진은 다음날 아침 변호사 이기준에게 전화를 걸었다. 전쟁이 시작될 것을 직감했다. 서울중앙지방법원 제312호 법정. 2월의 차가운 공기가 법정 안에도 스며들어 있었다. 유진은 피고인석에 앉아 맞은편의 원고석을 바라보았다. 남편 강지혁, 시아버지 강 회장, 시어머니 송 여사, 그리고 로펌 변호사인 시동생 준혁. 그들은 한치의 흔들림도 없는 표정으로 유진을 응시했다. 피고 한유진은 망인의 유언 조건을 맹목적으로 따르려 하고 있으나 이는 합리적 판단력을 상실한 정신 상태에서 비롯된 것입니다. 원고 측 변호사의 목소리가 법정에 울려 퍼졌다. 준혁이 준비한 대형 로펌 출신의 베테랑 변호사였다. 그는 태블릿을 들어 스크린에 자료를 띄웠다. 피고는 평소에도 비현실적인 예술 지상주의에 경도되어 있었으며 경제적 가치 판단에 있어 심각한 왜곡을 보여왔습니다. 5천억 원 상당의 자산을 3년간 묶어두고 수익의 40%를 타인에게 기부하라는 조건은 상속인의 재산권을 과도하게 침해하는 무효 조항입니다. 방청석에서 시아버지 강 회장이 고개를 끄덕였다. 그는 이미 여러 언론사에 며느리의 정신 건강이 염려된다는 인터뷰를 흘려둔 상태였다. 증인 강지혁, 앞으로 나오십시오. 지혁이 증인석에 섰다. 그는 단정한 네이비 수트를 입고 있었지만 유진의 눈에는 낯선 사람처럼 보였다. 판사가 물었다. 증인은 피고와 어떤 관계입니까? 배우자입니다. 결혼 5년 차입니다. 피고의 평소 성향에 대해 증언해 주시겠습니까? 지혁은 잠시 유진을 바라보았다. 그의 눈에는 미안함 같은 것은 전혀 없었다. 오히려 차갑고 계산적인 빛만이 서려 있었다. 제 아내는 평소에도 현실 감각이 부족했습니다. 큐레이터로 일하면서도 늘 돈보다는 예술적 가치를 우선시했고, 제가 투자 제안을 해도 돈으로 환산할 수 없는 가치라는 말만 반복했습니다. 구체적인 예를 들어주시겠습니까?
작년에 제가 강남 재개발 프로젝트 투자를 제안했을 때 아내는 그 지역에 문화유산이 있을 수도 있다며 반대했습니다. 수백억 수익을 포기하면서까지요. 장모님이 돌아가신 후에는 더 심해졌습니다. 컬렉션을 팔자고 하면 발작적으로 화를 내고 밤새 장모님의 공방에서 혼자 울기도 했습니다. 방청석에서 웅성거림이 일었다. 유진은 손톱이 손바닥을 파고드는 것도 느끼지 못한 채 지역을 응시했다. 저것이 5년을 함께 산 남편의 진짜 모습이었다. 또한 아내는 장모님의 죽음 이후 심각한 트라우마 상태에 있습니다. 정신과 상담도 거부하고 오직 문화재 보존에만 집착하고 있습니다. 이는 정상적인 판단력을 잃은 상태라고 봐야 합니다. 원고 측 변호사가 만족스러운 표정으로 고개를 끄덕였다. 이상입니다, 재판장님. 하지만 피고 측 변호사석에 앉은 이기준이 일어섰다. 그는 차분하지만 단호한 목소리로 말했다. 반대 신문하겠습니다. 증인, 장모님 장례식에 참석하셨습니까? 지역의 얼굴이 굳었다. 그건 불가피한 사정이 있었습니다. 예, 아니오로만 대답해 주십시오. 아니요. 장례식 당일 증인은 어디에 계셨습니까? 필리핀 리조트에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건 이미 가족 휴가였다는 건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증인, 그 휴가를 예약한 날짜가 언제입니까? 지역이 입술을 깨물었다. 이기준이 서류를 들어올렸다. 제가 확인한 바로는 장모님께서 돌아가신 당일 오후 증인은 리조트 예약을 확정했습니다. 장모님의 사망 소식을 들은 지 불과 3시간 후였습니다. 이것이 불가피한 사정입니까? 방청석에서 놀라는 소리가 터져나왔다. 지역의 얼굴이 창백해졌다. 더 묻겠습니다. 증인은 피고가 정신적으로 불안정하다고 했는데 그렇다면 왜 피고를 정신과에 데려가지 않으셨습니까? 왜 병원 기록이 단 한 건도 없습니까? 그건 사실 증인은 피고의 정신 상태를 걱정한 것이 아니라 5천억 원의 컬렉션을 현금화하지 못하는 것을 걱정했던 것 아닙니까? 이해 있습니다. 원고 측 변호사가 벌떡 일어났다. 유도 신문입니다. 기각합니다. 계속하세요. 판사가 말했다. 이기준은 또 다른 서류를 꺼냈다. 이것은 증인이 싱가포르 억만장자 수집가 리차드 탄과 주고받은 이메일입니다. 컬렉션 전체를 8천억 원에 매각하고 증인 본인이 컨설팅 수수료로 500억 원을 받기로 한 계약서입니다. 피고의 동의도 없이 말입니다. 법정이 술렁였다. 강 회장의 표정이 일그러졌다. 지역은 이제 말문이 막혀 아무 대답도 하지 못했다. 이상입니다. 이기준이 자리로 돌아오자 판사가 다음 증인을 호출했다. 피고 측 증인 김영수 씨 앞으로 나오십시오. 법정 뒤에서 60대 중반의 남성이 일어났다. 그는 낡은 양복을 입고 있었지만 눈빛만큼은 또렷했다. 그는 고려청자 복원 분야의 국가무 형문화재 보유자였다. 증인께서는 고인 한 여사님을 어떻게 아셨습니까? 30년 전 제가 복원 기술을 배울 돈이 없어 포기하려 할 때 한 여사님께서 저를 공방으로 데려가 3년간 무료로 가르쳐 주셨습니다. 먹고 자는 것까지 해결해 주셨습니다. 그분의 컬렉션에 대해 아시는 게 있습니까? 한 여사님은 단순히 수집가가 아니었습니다. 일제강점기 때 해외로 반출되려던 문화재를 자비로 사들여 지키셨고 6.25 전쟁 때 폭격으로 파손된 청자를 복원하셨습니다. 그 컬렉션 하나하나에는 우리 역사를 지키려는 고인의 혼이 담겨 있습니다. 그의 목소리가 떨렸다. 돈으로 환산할 수 없는 것들이 있습니다. 고인은 그것을 평생 몸으로 증명하신 분입니다. 이어서 여러 증인들이 나왔다. 어머니에게 장학금을 받아 복원가가 된 젊은 여성, 공방. 근처에서 30년간 분식집을 운영한 할머니, 문화재청에서 일하는 공무원. 그들은 하나같이 어머니가 얼마나 많은 사람들을 도왔는지, 문화재를 얼마나 사랑했는지 증언했다. 마지막으로 유진이 증인석에 섰다. 그녀는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다. 어머니에게 그 컬렉션은 돈이 아니었습니다.
우리가 잃어버렸던 역사의 조각을 연결하는 달이었습니다. 일제강점기 때 약탈당하고 전쟁 때 파괴되고 개발시대 때 버려졌던 우리의 혼을 다시 이어주는 달이었습니다. 유진은 방청석의 시댁 식구들을 바라보았다. 저는 어머니의 뜻을 지킬 것입니다. 돈 때문이 아니라 그것이 옳은 일이기 때문입니다. 제가 정신이 나갔다면 돈만 보고 가족도 저버리는 사람들보다는 차라리 이렇게 미친 편이 낫습니다. 법정이 숙연해졌다. 판사는 잠시 서류를 내려다보더니 입을 열었다. 다음 주 판결을 선고하겠습니다. 패정합니다. 유진은 증인석에서 내려와 이기준과 눈을 마주쳤다. 그는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다. 유진도 작게 미소 지었다. 법정 밖으로 나가는 길에 지혁이 유진의 팔을 붙잡았다. 유진아, 우리 다시 얘기 좀. 유진은 차갑게 그의 손을 뿌리쳤다. 이제 법정에서 뵙겠습니다, 강지혁 씨. 그리고 그녀는 뒤돌아보지 않고 법원을 나섰다. 2월에 찬바람이 불었지만 유진의 가슴은 이상하리만치 따뜻했다. 서울중앙지방법원 제12민사부 법정은 숨막히는 침묵 속에 잠겨 있었다. 재판장이 판결문을 읽기 시작했다. 주문. 피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강지혁의 얼굴이 순식간에 창백해졌다. 옆에 앉은 강 회장은 믿을 수 없다는 표정으로 재판장을 노려보았고 로펌 변호사인 준혁은 책상을 움켜쥐었다. 재판장은 계속해서 판결 이유를 낭독했다. 고인이 남긴 유언은 단순한 재산 처분 행위가 아니라 평생을 문화유산 보존에 헌신한 고인의 확고한 삶의 가치관을 후대에 전수하려는 의지의 표현이다. 유언 조건은 상속인의 재산권을 과도하게 침해하는 것이 아니며 오히려 문화재를 통한 공익적 가치 실현이라는 정당한 목적을 가지고 있다. 더욱이 상속인인 원고 한유진이 이러한 유언의 취지에 동의하고 이를 성실히 이행하려는 의지가 명확하므로 피고 측의 유언 무효 및 강제 매각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한다. 판결이 끝나자 방청석에서 보건가들과 문화재 전문가들이 조용히 박수를 쳤다. 유진은 눈물을 흘리며 변호사 이기준에게 고개를 숙여 감사 인사를 했다. 감사합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이기준은 잔잔하게 미소 지었다. 제가 한 일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한유진님, 그리고 고인께서 쌓아온 선행의 증인들이 모두 해낸 일입니다. 법정을 나서며 지혁이 유진의 팔을 붙잡았다. 유진아, 진정해. 우리 다시 이야기해보자. 내가 좀 성급했어. 하지만 5천억을 그냥 묻어두는 건. 유진은 차갑게 그의 손을 뿌리쳤다. 지혁 씨, 이혼 서류는 제 변호사가 보낼 거예요. 더 이상 할 말 없어요. 뭐? 이혼? 유진아, 정신 차려. 우리가 몇 년을 같이 살았는데. 같이 산 게 아니라 각자 살았죠. 유진의 목소리는 단호했다. 당신은 저를 한 번도 동등한 사람으로 대한 적이 없어요. 제 어머니의 장례식에도 오지 않았고 제 슬픔에는 관심도 없었죠. 그러다가 돈이 보이니까 갑자기 남편 행세를 하는 거예요. 이제 지쳤어요. 유진은 돌아서서 법원을 빠져나갔다. 지혁은 그녀의 뒷모습을 멍하니 바라보다가 뒤늦은 후회가 밀려왔다. 하지만 이미 늦었다. 3년이 흘렀다. 종로구 익선동의 오래된 건물은 완전히 새롭게 단장되었다. 낡은 외관은 그대로 보존하되 내부는 최첨단 항온항습 시스템을 갖춘 전시 공간으로 탈바꿈했다. 건물 입구의 현판에는 단정한 서체로 이렇게 쓰여 있었다. 한여사 문화유산 연구소. 개소식 날 200명이 넘는 문화예술계 인사들이 참석했다. 청년보건가, 신진예술가, 대학 교수, 문화재청 관계자들까지. 유진은 간결한 검은색 한복을 입고 연단에 섰다. 어머니는 평생 남들이 버린 것을 되살리는 일을 하셨습니다. 깨진 도자기 조각을 맞추고 빛바랜 그림에 생명을 불어넣으셨죠. 그리고 제게 이 컬렉션을 남기시며 단 하나의 부탁을 하셨습니다. 이것을 혼자 가지지 말고 함께 나누라고. 유진의 목소리는 떨렸지만 힘이 있었다.
3년 전, 저는 돈과 가족 사이에서 선택해야 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제가 미쳤다고 했죠. 5천억을 포기하고 낡은 공방을 지키겠다니까요. 하지만 저는 이제 압니다. 어머니가 물려주신 진짜 유산은 돈이 아니라 고귀한 가치를 수호하는 용기였다는 것을. 박수가 터져나왔다. 연구소 내부에는 청자색 미소를 비롯한 수십 점의 걸작들이 전시되어 있었다. 관람료는 무료였고 청년 예술가들을 위한 레지던시 프로그램과 보건기술 교육 과정도 운영되었다. 개소식이 끝난 후 한 젊은 여성이 유진에게 다가왔다. 관장님, 저 작년에 이곳 레지던시 프로그램 일기로 들어온 도예가 김서연이에요. 관장님 덕분에 첫 개인전을 열 수 있었어요. 정말 감사드려요. 유진은 그녀의 손을 따뜻하게 잡았다. 제가 아니라 당신의 재능이에요. 앞으로도 멋진 작품 많이 만들어요. 저녁이 되어 사람들이 모두 떠나고 유진은 혼자 연구소를 거닐었다. 그때 현관문이 열리는 소리가 들렸다. 돌아보니 강지혁, 강 회장, 송 여사, 준혁이 서 있었다. 지혁이 머리를 숙였다. 유진아. 아니, 한 관장님. 우리가 정말 잘못했어. 강 회장도 처음으로 고개를 숙였다. 며느리, 그때 내가 너무 탐욕스러웠네. 이제 보니 자네가 옳았어. 이 연구소가 얼마나 많은 젊은이들에게 희망을 주는지 뉴스에서 봤네. 송 여사는 눈물을 닦으며 말했다. 유진아, 장모님 장례식에 가지 않았던 것 평생 후회하며 살 거야. 용서해 줄 수 있겠니? 유진은 잠시 침묵했다가 조용히 입을 열었다. 용서는 이미 했어요. 하지만 다시 돌아갈 수는 없어요. 우리는 너무 다른 세계에 살고 있었으니까요. 준혁이 나섰다. 형수님, 그래도 우리가 법적으로라도 뭔가 도울 수 있는 게 있다면. 됐어요. 유진은 단호했지만 따뜻했다. 여러분도 각자의 길을 가세요. 저는 제 길을 갈 테니까요. 그들이 떠나고 유진은 다시 혼자가 되었다. 하지만 이제는 외롭지 않았다. 연구소 곳곳에서 청년 예술가들의 작업하는 소리가, 복원가들의 섬세한 손길이, 관람객들의 감탄하는 목소리가 들려왔다. 유진은 청자색 미소 앞에 섰다. 12세기 고려 청자의 아름다운 푸른 빛이 조명 아래 영롱하게 빛났다. 도자기의 표면에는 잔잔한 미소를 짓는 여인의 형상이 새겨져 있었다. 꼭 어머니의 미소 같았다. 엄마, 이제 알 것 같아요. 엄마가 왜 평생 이 일을 하셨는지. 그날 밤 유진은 연구소 소장실에서 창밖을 바라보았다. 익선동의 오래된 기와지붕들 너머로 서울의 야경이 펼쳐졌다. 과거와 현재가 공존하는 이 도시에서 유진은 어머니가 남긴 가장 큰 선물을 받았다. 그것은 5천억 원이 아니었다. 돈으로 살 수 없는 것, 가치를 지키는 용기, 신념을 위해 싸우는 힘, 그리고 진정으로 자유로운 삶을 사는 방법이었다. 유진은 미소 지으며 책상 위에 어머니 사진을 바라보았다. 사진 속 어머니도 여전히 잔잔하게 미소 짓고 있었다. 감사해요, 엄마. 이제 저도 자유로워요. 창밖에서 첫눈이 내리기 시작했다. 새하얀 눈송이들이 오래된 기와지붕 위에 조용히 쌓여갔다. 유진은 그 풍경을 바라보며 자신의 새로운 삶이 이제 시작되었음을 느꼈다.